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 시간에는 범증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독자분이 요청이 계셔서 제가 이 강의를 찍습니다. 원래 범증은 제가 초안열전편에 넣으려고 하진 않았는데, 그리고 기록이 많이 남아있는 편이 아니라서 이 범증은 저도 그냥 뛰어넘으려고 했는데 요청이 있어서 범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범증은요, 이제 항량 밑에 있었습니다. 항량이 살아있을 때 그를 찾아왔었죠. 그 다음에 항량이 죽고 나서 이제 조카 항우가 군을 통솔하게 되자 그 밑에 들어가서 같이 활동을 하게 되고 책사로서 항우를 보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항우도 이 범증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부,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자기의 아버지의 버금가는 존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이제 아부, 그래서 범아부라고 애칭을 그렇게 부르죠.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잘 따랐던 인물이에요. 비교적 항우가 이제 그 관중 땅에 들어가서 천하의 패권을 잡을 때까지는 비교적 관계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서적으로도 많이 믿고 따랐던 그런 인물이라는 거죠. 본래 이 항우라는 사람이 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정이 많으니까 이제 이 범증이 70살 때 항량에게 오게 되는데 좀 잘해주고 또 굉장히 나름대로 의지할 만한 그런 사람이다 싶어가지고 이 범증을 잘 믿고 따랐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스토리 속으로 좀 들어가 보죠. 그 후대 제갈량이 이제 자기가 삼고초려를 받고 나서 유비가 삼고초려를 한 다음에 자기에게 찾아왔을 때 이제 자기가 나가게 되죠. 유비를 따라서 이제 유비의 책사가 되는데 그때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누가 범증을 탓하리요. 나도 범증의 길을 가는데. 그래서 이때 제갈량도 유비에게 별로 승산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은 범증의 길을 간다. 범증이 항우를 택해서 결국은 그렇게 좋은 결말을 못 얻었던 것처럼 자신도 그런 길을 간다라고 이제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갈량도 결국은 이제 유비를 따라가서 어떤 책사 역할을 했고 유비 사후까지 굉장히 활약을 했습니다만 끝내는 성공하지 못했죠. 천하를 통일하지 못했어요. 우리나라의 책사들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 책사를 생각해봤더니 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왕건이라는 사람이 누가 있었냐면 도선국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성계는 우리가 그 잘 아는 정도전이 있죠. 말 그대로 최고의 책사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사람은 정말 완성령에 가까운 그런 책사였다. 정도전을 그렇게 또 평가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방원에게는 하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능숙한 정치가였는데요. 이 하름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수양대군에게는 그 유명한 한명회가 있죠. 제가 한번 이제 이 범증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책사 시리즈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곧 중사를 끝내게 되면 이 부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었던 이 책사들 이 부분을 다루면 꽤 재밌는 그런 영상이 나올 것 같아요. 아무튼 그거는 좀 뒤에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을 드리고요. 자, 범증의 등장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항량이 이제 강동 땅을 넘어가지고 이제 장강을 넘고 회수를 넘어서 설당이라는 곳에 머무릅니다. 그때 설당에 딱 도착을 했을 때 진승이 죽어요. 그래서 천하가 진승의 봉기로 인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진나라에 이제 반란을 일으키고 자기 나름대로 뜻을 세우게 되는데, 그때 진승이 사망을 합니다. 사망을 하자 누가 찾아오냐면 거소 사람 범증이 70살 때, 나이 70살이 됐는데 그때 항량을 찾아옵니다. 근데 사기에 보면 이제 항우 본기에 보면 평소 집에 머물며 기묘한 계책을 내기를 좋아했는데 이 기묘한 계책이라는 게 뭔지는 잘 이제 나와 있지는 않아요, 구체적으로. 아무튼 이 사람은 기발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항량에 가서 유세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유세를 하냐면 지금 당신이 강동에서 군대를 일으키자 초나라 사람들이 벌떼와 같이 모두 다투어 당신에게 의탁한 것은 당신이 대대로 초나라의 장수이므로 다시 초나라의 후손을 왕으로 세울 수 있다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요 계책 하나가 항량과 항우가 굉장한 명분을 얻는 겁니다. 초나라가 망할 때 초나라 사람들이 늘 아쉽게 생각했던 자기의 왕이 초회왕의 회왕이거든요. 이 사람이 아주 비참하게 죽었기 때문에 이 초회왕에 대한 그런 향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지금 초나라 명장 항현의 후손으로서 지금 군대를 일으켜서
초나라 장수로서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다시 초나라를 세운다고 한다면 당신에게 명분이 갈 겁니다. 이렇게 항량을 찾아와가지고 설득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세를 하는 거죠. 이 유세가 결정적인 그런 계책인 겁니다. 자, 항량은 그 말을 옳다고 여기고요. 누구를 찾아가냐면 다른 사람의 양을 치던 초나라 회왕의 손자 옹심이라는 사람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를 찾아가지고 즉위를 시켜가지고 초나라 회왕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뭐라고 표현을 해놓고 있는 거 아니? 백성들이 바라던 것을 따른 것이다. 즉 초반부에 항량이 잘한 것이 있다면 이 범증의 계책을 받아들여가지고 초회왕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회왕을 세운 것은 항우하고 항량에게 있어서 굉장한 명분을 주었고요. 사람들이 항우하고 항량 주변에 몰려들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이제 힘을 얻을 수 있는, 세력으로 규합할 수 있는 그런 대단히 중요한 계책이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명분을 잡은 거죠. 이 초회왕이라는 그런 사람이요, 우리가 초한쟁패 시기에 항우와 유방의 어떤 힘의 균형을 갈라놓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소동파라고 하는 사람 있죠. 송나라 때 정치가이자 시인인 이 소동파가 이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항우가 흥성할 수 있었던 것은 초나라 회왕의 손자인 옹심을 옹립했기 때문이며, 제후들이 항우를 배반한 것은 항우가 의제를 살해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실질적으로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제 유방이 동쪽으로 나옵니다. 이제 삼진을 제압을 하고요. 파촉 지역에서 삼진을 제압을 하고 이제 동쪽으로 나옵니다. 동쪽으로 나올 때 그때 이제 소식이 딱 들려왔는데 어떤 소문이 들려왔냐면 서척회왕 항우가 이 의제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그 유방이 퍼포먼스를 합니다. 정치 퍼포먼스를 해요. 상복을 갈아입고 천하에 다 이제 편지를 보내가지고 다 너희들 상복을 입고 제사를 올려라. 예를 표해라.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때 유방이 천하에 예를 올려라가 편지를 보내고 제국들에게 다 연락하고 자기도 상복을 입으면서 이제 장례식을 일부러 치른 거죠. 일부러 치렀을 때 천하의 민심이 유방 쪽으로 싹 몰렸고 그 힘으로 팽성까지 밀고 내려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초회왕이라는 사람은요, 이 초한쟁패 시기에 세력을 모으는 데 있어서 명분의 역할,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나중에 정치하는 거 보면 꽤 나름대로 괜찮은 인물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항우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포악함을 알아봤고요. 유방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혜로움을 이 사람이 알아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유방 편을 들어가지고 유방을 서쪽으로 가게 하고 항우는 북쪽의 거룩성을 이제 정복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 사람은 괜찮은 좋은 평가를, 후대에도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인데, 이 소동파가 왜 초회왕을 예를 드냐면, 이 범증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범증의 아이디어였던 거죠. 이 초회왕을 세우는 것이. 그래가지고 항량과 항우가 초반부에 이제 천하의 민심을 얻게 하는 데 있어서 명분을 제공했던 사람이 초회왕인데, 소동파는 그 지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쉽게 말하면 이 범증이 초회왕을 세웠다면 이 범증이라는 사람의 그런 어떤 향후의 정치적인 행보는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초회왕 중심으로 정치적인 행보를 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소동파가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것이 약간 동의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제 소동파가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소동파가 아주 핵심을 잘 짚어낸 겁니다. 그래서 초회왕이 초한쟁패 시기에 초반부에 이 회왕을 누가 품느냐에 따라서 천하의 어떤 힘이, 세력 균형이 좌우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요, 이제 항우가 이제 자기 삼촌이 죽었어요. 그리고 원래 이제 이 초회왕이 송이라는 사람을 총사령관을 시켜가지고 거룩전투 임하게 하는데 이 송이가 자꾸 이제 주저주저 하니까 항우가 어느 날 새벽 이 송이를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초회왕을 정면으로 배반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초회왕의 뜻을 거스린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힘으로 제압을 해가지고 초회왕도 꼼짝 못하게 합니다. 이때부터 초회왕을 이제 항우는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항우하고 초회왕 사이는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사이로 돌아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거룩전투에서 이기고 나서
함곡간으로 이제 진격을 합니다. 그래서 함양을 시키고 천하를 다 평정을 해버립니다. 이때까지는 범징의 기록이 잘 보이지 않아요.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아요. 이 기록을 이제 누가 기록을 했냐면 유방의 후손들이 기록을 한 거니까 범징이 활약한 것이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때 항우는 너무 큰 존재입니다. 이 사람의 용력, 이 사람의 어떤 군사적인 능력, 힘이라고 하는 건 너무 대단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범징이라는 사람이 책략이 거의 없어도 물밀듯이 밀고 내려가는 항우의 힘이 대단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렇게 범징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요 초반부에 항우의 신임을 얻은 것은 분명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범징이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드러나는 그런 사건이 바로 홍문의 회죠. 홍문지회죠. 자, 함양에 딱 들어갑니다. 함곡관 앞에 항우가 딱 도착했는데 유방이 먼저 함양에 거기를 다 정복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누가 또 유방이 당신에 대해서 대항하려고 하는 그런 반란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죽이려고 할 때 그 장량의 친구 항백이죠. 항백이 이제 급히 연락을 해가지고 홍문의 회에서 미리 유방과 이제 항우가 만나게 해줍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쌓였던 오해를 풀게 해주는 그런 자리죠. 그런데 요 지점에서 누가 등장하냐면 이제 범징이 등장을 합니다. 범징이 등장을 해가지고 홍문의 회 직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항우에게. 패공이 산동에 있을 때에는 재물과 여색을 탐했는데 듣자 하니 관중에 들어간 후로 보물을 하나도 취하지 않고 부녀 또한 거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그 뜻이 작은 곳에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제가 사람을 시켜서 그 기운을 살펴보니 모두 용이요 오색을 갖추고 있으니 이는 천자의 기운입니다. 서둘러 공격하십시오.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요때 유방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패공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더구나 제가 쉽게 말하면 점괘 같은 거를 쳐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용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사람은 황제의 기운이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안 듣습니다. 그리고 이 항우의 특징이 뭐냐면 개인적인 정에 약해요. 개인적인 정에 약하고 또 막상 공을 세운 사람에게 제후로 땅을 나눠줄 때는 굉장히 인색하지만 개인적으로 만나면 상당히 따뜻한 사람이고 그리고 정도 많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항우의 그 성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범징이 뼈를 냅니다. 항장이라는 사람을 불러드립니다. 이 항장은 항우의 사촌 이제 아우예요. 항우의 사촌 아우를 불러드려서 그 얘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군왕은 사람 됨됨이가 모질지 않으니 그대는 그 연회자리에 들어간 다음에 먼저 장수를 기원하고 항우가 오래 살고 여기 모든 사람이 오래 살기를 바란다라고 하고 기원을 하고 그것이 끝나면 칼춤을 청한 뒤에 기회를 틈타가지고 앉은 자리에서 유방을 쳐 죽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모두 장차 그의 포로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이제 항씨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항우 주변에서. 그러니까 항우가 사실은 그 흐름을 잘 보면 항우 일가들이 굉장히 항우 주변에 많이 모였거든요. 그 모인 사람들을 자기 집안 사람들을 굉장히 믿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범증보다 항우가 자기 집안 사람을 더 믿은 게 아닐까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그렇게 집안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범증이 그 집안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이제 사촌 아우를 끄집어내가지고 그 사람 보고 죽이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연애가 벌어집니다. 칼춤이 벌어지는데 그때 등장한 사람이 항백이죠. 항백은 장량과의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장량과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유방을 죽이지 못하도록 유방 옆에서 칼춤을 추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끝내는 죽이지 못해요. 죽이지 못하고 유방은 그 홍해의 현 끝난 다음에 걸음만 알살자라고 도망을 가게 되죠. 유방이 도망간 것을 알고요. 범징이 한탄을 합니다. 그때 유방이 이제 옥 선물을 하거든요. 옥 선물을 하는데 그걸 깨트리면서 소인배와는 함께 천하를 도모할 만하지 않다. 항우의 천하를 빼앗을 자는 분명 유방일 테니 우리는 그의 포로가 될 것이다. 라고 한탄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그 범증의 이 예언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범증은 오히려 항우하고 서로 계책을 만들어가지고 같이 협력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이렇게 항우가 범증의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예를 많이 사기 기록을 하고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이 오는데요. 이제 우리가 평양선고대전, 이 지리한
한 3년의 싸움이 형양선고 대전이 있었다고 그랬죠. 이때 처음에 이제 유방이 형양 남쪽에 주둔을 해서 황하에서 이어지는 용도를 쌓은 후에 오창의 곡식을 뺏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도를 보시면은요. 여기가 형양선고입니다. 여기가 형양선고인데 이쪽에서 이제 가 막 밀고 올라오니까 여기서 막아내는 거죠. 막아낼 때 식량에 이제 식량 창고가 있었는데 이 오창이라는 곳에 식량 창고가 있었습니다. 이 오창이라는 곳에 식량 창고는 진나라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형양에 딱 자리를 잡은 다음에요. 여기에 용도를 냅니다. 식량 길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황하 지류가 있거든요. 이 지류에서 오창에서부터 곡식을 이렇게 운송을 해가지고요. 요 형양에 이제 식량을 보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항우가 밀고 올라와가지고요. 이 형양을 공격하기 전에 이 오창을 공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용도를 끊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여기서 형양에서 대치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유방이 이제 몰리게 돼요. 유방이 몰리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방이 화친을 요청합니다. 화친을 요청해가지고 야 우리 여기서 서로 인정하고 너는 너 길로 나는 나 길로 가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유방의 제안을 역양우라고 하는데 이 범증이 항우한테 옵니다. 이 제안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한나라는 대적하기 쉬운데 지금 버려두고 취하지 않으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합니다. 범증이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지금 물러서시면 안 됩니다. 지금 끝까지 밀어붙여야 됩니다. 범증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요, 이제 거꾸로 유방 입장에서는 항우가 계속 압박을 해옵니다. 물어봅니다. 그래서 천하가이 같이 나눠서 분란이 끊임이 없는데 언제나 안정될 것 같소? 라고 할 때 이때 계책을 난 사람이 누구냐면 진평입니다. 자, 진평이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황금을 주십시오. 황금을 주시면 제가 이간책을 쓰겠습니다. 이간책을 써가지고 황금을 막 뿌려가지고 반간계라고 해요. 반간계를 써서 초나라 군신 간의 사이를 이간질을 시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정적인 계책을 세우죠. 소문을 퍼뜨려요. 어떤 소문을 퍼뜨리냐면 범증과 종림회 같은 사람이 자기에게 상을 안 주니까 땅을 안 주니까 불만을 품고 유방편으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헛소문을 막 퍼뜨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두 마디 듣다가 그냥 넘어갔다가 항우가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항우가 알아보기 위해서 요놈들이 진짜 내통하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분위기를 알아보기 위해서 한나라로 유방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너는 그쪽에 가서 그쪽에 가서 이제 인사하는 척하면서 그쪽 상황을 좀 확인하고 오라라고 이렇게 보낸 거죠. 근데 요 계획도 이제 진평의 아이디어 가운데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항우의 사자가 도착을 합니다. 유방이 반갑게 나와서 맞습니다. 그리고 나더니 막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반갑게 맞는 척 하더니 그 사신의 얼굴을 딱 보더니 나는 범아부죠. 그러니까 누구의 범증이죠. 나는 아부가 보낸 사자인 줄 알았더니 항왕의 사자였구만. 그리고 퉁명스럽게 얼굴 인상을 싹 바꾸고는요. 항우가 보낸 그 사자 앞에서 풍성한 그 잔치상을 싹 걷어내버리고요. 그냥 그 사람에게 홀대를 해버린 겁니다. 대충 먹고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신이 돌아와가지고 항우한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항우가 의심을 하는 거죠. 이 범증이라는 사람이 넘어갔구나. 유방편으로 넘어갔나 보다. 그리고 의심을 합니다. 그 의심하는 증거가 이제 어떻게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범증은 지금 어떻게 주장하냐면 지금 이 형양을 지금 밀어붙여야 됩니다. 지금 밀어붙여가지고 지금 식량이 얼마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공격을 하면 유방은 잡아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항우가 미룹니다. 항우가 말을 듣지 않아요. 범증의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항우하고 이 범증에 관한 이야기는 항우가 범증 이야기를 잘 듣는 그런 이야기보다 안 듣는 이야기인데 그게 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범증이 이때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너무너무 화가 내가지고요. 자기 계책을 자꾸 안 들으니까 지금 공격을 해야 되는데 항우가 자꾸 미뤄지니까 그리고 항우 입장에서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이 범증하고 유방하고 서로 내통을 했다면 내가 지금 공격을 했다가는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많으니까 자꾸 이 범증의 말을 안 듣는 거죠. 범증이 나옵니다. 화를 내면서 나옵니다. 항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의 정세는 이미 정해져서 대왕 스스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컨대 사직을 허락해 주시면 해골이나마 고향에 가서 묻히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항우가 그래 갈 테면 가라 라고 허락을 합니다. 이 범증이요 돌아가는 길에
팽성으로 돌아가는 길에 화병이 나가지고 아마 등에 뭐 창이 나서 죽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아마 화병으로 죽었습니다. 화병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범증이 비참하게 삶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 범증은 장량급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장량만큼 그런 위대한 책사였다라고 하는 건데 이 범증은 끝내는 책사로서 실패하고 비참하게 죽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죠. 그럼 여기서 이제 범증은 왜 실패했을까? 물론 결과론적인 이야기겠지만 범증이 몇 가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몇 가지 요인이 있었다고 이제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는데 교만한 주군을 뒀다는 거죠. 항우가 너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책사를 쓴다는 것은 주군이 책사를 쓴다는 것은 조금 내게 약점이 있고 내 약점을 어떤가 보충을 해주는 책사로서의 그런 의미가 있는 건데 이 항우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죠. 그리고 자기가 워낙 뛰어난 그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전쟁에 있어서 자기 힘으로 밀어붙이면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할 때마다 통했습니다. 이게 매번 통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항우 자체가 교만해서 누구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별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유방은 여하, 이거 한자를 바꿔놓은 것에 불과한 건데 여하 어떻게 하지? 끊임없이 물어봅니다.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진평에게도 물어보고 장량에게도 물어보고 소아에게도 물어보고 자꾸 물어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부족한 걸 좀 알았기 때문에. 근데 이 항우는 하여 어떠냐? 내가 이렇게 싸워서 적을 제압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귀가 열려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군을 잘못 만난 거죠. 다만 이 사람이 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정이 많은 사람이고 아버지를 일찍 여였기 때문에 범증 같은 그런 노련한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처음에는 인간적으로 굉장히 좋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범증이 이 항우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소인배라고 평가를 합니다. 또 나중에 한신이 평가하기를 이 사람의 성정은 아녀자의 성정이다. 이 사람의 인은 아녀자의 인이다. 어디긴 어진데 영호골로서의 대인배로서의 그런 어떤 어진이 아니라 이 사람은 아녀자다. 그래서 사사로운 정에서는 굉장히 약한데 큰 것을 또 땅을 떼어준다든지 제후로 삼는다든지 이럴 때는 인장이 닳아서 부서질 때까지 만지작거린다고 한신이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 측면이 이제 작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잔정에는 굉장히 이 항우라는 사람이 잔정에는 굉장히 또 약합니다만은 커다란 일을 할 때는 오히려 막 하지 말아야 될 판단을 하고 자기 자신을 너무 미는 지나친 그런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잘못 만난 거죠. 잘못 만난 거죠. 자, 그렇게 우선 일단 이 범증이라는 사람을 평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범증이라는 사람도 성격이 대단합니다. 범증과 장량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장량이라는 사람은 그 꽃미남이라고 그랬거든요. 꽃미남이라고 그래서 성격도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항상 유방을 대할 때 조심스럽게 대합니다. 그리고 유방에게 절대 명령조로 하지 않아요. 명령조로. 근데 범증은 항우에게 아버지잖아요. 명령조로 합니다. 거의. 근데 장량은 질문을 던지거나 이럴 때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이럴 때 제 생각이 이런데요. 항상 겸손하게 이렇게 자기 의견을 말했어요. 그에 비해서 이 범증은 자기 자식 버리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범증도. 그래서 명령조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우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 말도 안 듣는 그런 자기 안에 차오르는 그런 힘 믿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거기에 범증도 역시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강한 사람 두 사람이 만났으니까 이게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그런 성격적인 문제도 이 안에 반드시 들어가 있고요. 이거 아까 제가 또 한 부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 범증은요 내부 우군이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항우 본기를 가만히 읽어보면요. 그리고 여러 책을 가만히 읽어보면 한결같이 등장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항우 주변에는 항씨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항우가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내 항씨 가족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자기 친척들 위주로 자기 주변을 많이 구성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은 사람은 범증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기 가족들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따지고 보면 범증은 그렇게 항우 캠프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 많이 없었어요. 범증을 밀어줄 만한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 대조적으로 유방을 보세요. 유방은 그 캠프 안에 천하를 휘둘릴 만한 그런 책사가 둘이나 있었어요. 진평과
또 장량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두 사람이 내부에서 서로 묘한 역할 분담을 하면서 서로 돕는, 그래서 톱니바퀴처럼 잘 굴러가는 그런 진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캠프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범증은 이 사람도 역시 독불장군 스타일인 거죠. 본인도 그런데다가 내 우군을 만들지 못했다는 이런 측면에서 범증이 또 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 사람이 비참한 운명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볼 수 있고요. 이 사람의 위대한 점이라는 것은 초반부에 초회왕을 발굴해서 그 사람을 항량과 항우에게 선물처럼 줬고, 그 초회왕이 섰을 때 천하가 이제 항량과 항우 편으로 몰려들은 그 기가 막힌 책략. 이것은 범증의 위대한 역사로서의 모습을 보게 해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유일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기에 드러나는 유일한 사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지만 이제 그 책략이 항우를 위대하게 만드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후대의 역사가들이 상당히 아쉬워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지만, 제가 이제 쭉 살펴봤을 때 몇 가지 한계를 이처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구독자분께서 요청하신 범증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러 강의를 다 마쳤고요. 자, 요 강의를 하면서 제가 한국의 우리나라 조선시대 또는 고려시대 책사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후에 제가 그 부분은 따로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